가난해서 시집도 여러 번 가고 자식까지 둔 여인이 왕에게 발탁되어 궁궐에 들어갔다. 바로 장녹수 이야기이다. 연산군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인물 장녹수는 흥청이라는 기생 출신에서 일약 후궁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연산군 시대의 신데렐라였다고나 할까? 30세의 나이에도 16살 꼭 다운 여인으로 보였다는 동안 장녹수는 자식을 둔 후에도 춤과 노래를 배워 기생의 길로 나섰고 궁중으로 뽑혀 들어와서는 연산군의 총애를 한몸에 받아 후궁이 되었다. 후궁이 된 장녹수는 연산군의 음생한 삶과 비뚤어진 욕망을 부추기며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갔다. 그녀는 무수한 금은보화와 전택 등을 하사받았고 연산군의 총애를 발판 삼아 정치를 좌지우지하였다. 모든 상과 벌이 그녀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1506년 중종반정 후 장녹수는 반정 세력에 의해 제거 대상 1호로 떠올랐고 청명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장녹수의 파란만장한 삶 속으로 들어가 본다. 흥청으로 궁궐에 들어오다. 먼저 장녹수의 용로와 성격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연산군 일기의 기록을 보자. 성품이 영리하여 사람의 뜻을 잘 맞추었는데 처음에는 집이 매우 가난하여 몸을 팔아서 생활을 했으므로 시집을 여러 번 갔었다. 그러다가 대군간호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 하나를 낳은 뒤 노래와 춤을 배워서 청기가 되었는데 노래를 잘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서 들을만하였으며 나이는 30여 세였는데도 얼굴은 16세 아이와 같았다. 왕이 듣고 기뻐하여 드디어 궁중으로 맞아들였는데 이로부터 총의 함이 날로 융성하여 말하는 것은 모두 조찼고 수건으로 봉했다. 장녹수는 충청도문의 혈령을 지낸 장한필과 그의 첩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첩의 자녀였기 때문에 천민의 삶을 살아야 했다. 장녹수는 가난해서 시집을 여러 번 갔으며 마지막에는 제안대군의 노비로 들어가 그곳에서 대군의 노비와 혼인하여 아들을 하나 두었다. 이후에 그녀는 가물을 익혀 이름을 떨쳤다. 얼굴은 중인 정도를 넘지 못했다일 는 표현으로 밀어 뛰어난 미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춤과 노래의 탁월한 능력을 겸비하여 소문이 자자했던 듯하다. 연산군은 그 소문을 듣고 그녀를 흥청으로 뽑아 궁궐에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흥청은 연산궁대에 뽑았던 1등급 기녀였다. 연산군은 기녀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창기로서 얼굴이 예쁜 자들을 대궐 안으로 뽑아들였다. 전국의 개인 몸종과 지방의 관비 그리고 심지어 양갓집 여성들까지 강제로 뽑아 올려졌다. 이때 기생의 칭호를 운평이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특별한 기생을 승격시켜 맑은 기운을 일으킨다 하여 흥청이라 불렀다. 흥청 중에서도 왕을 가까이 모신 자는 지과흥청이라 하고 왕과 동침한 자는 청과흥청이라 구분하기도 했다. 연산군은 흥청과 관련하여 새로운 명칭과 칭호를 많이 만들었다. 흥청의 보증인은 꽃을 보호하고 봄을 보탠다는 뜻의 호화첨충이라 하였고 흥청이 입는 옷은 상서로움을 맞이하는 옷이라 하여 아상복이라 하였으며 흥청의 식료품을 저장하는 곳은 화려함을 보호하는 창고라 하여 호화고라 하였다. 아름다운 여자를 각도에 가서 찾아내는 자를 붉은 것을 캐는 사신이라 하여 채홍사라 하고 나이 어린 여자를 찾아내는 자를 푸름을 캐는 사신이라 하여 채청사라 하였다. 특히 연산군은 경복궁의 경회루를 흥청들과 즐기는 음탕한 놀이 장소로 삼았다. 경회루 목가에 만세 산을 만들고 산 위에 월궁을 짓고 채색천을 오려 꽃을 만들었는데 백화가 산중에 난만하여 그 사이가 기계만상이었다. 그리고 용줄을 만들어 모두에 띄워놓고 채색 비단으로 연꽃을 만들었다. 그리고 산호수도 만들어 목가, 운대에 푹숙히 심었다. 무 아래에는 붉은 비단 장막을 치고서 흥청운평 삼천 여인을 모아놓으니 생황과 노랫소리가 비등하였다. 3는 기록은 연산군의 사치와 향락 생활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경회로에서 국가 재정을 물 쓰듯이 쓰면서 흥청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을 하는 연산군을 두고 백성들은 흥청망청이라는 말로 저주했다. 이처럼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며 연산군의 향락을 위해 뽑힌 흥정들, 그런 흥정 중에서도 잠깐이지만 가장 반짝 출세의 길을 걸은 인물이 바로 장녹수였다. 연산군의 총애를 업고 권력의 날개를 달다.
궁궐에 들어온 장녹수는 본격적으로 연산군의 마음을 흔들었다. 장녹수는 연산군을 때로는 어린아이 같이 때로는 노예처럼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연산군은 장녹수에게 깊이 빠졌는데 화내는 일이 있더라도 그녀를 보면 즉시 희색을 띨 정도였다. 장녹수는 요사스러운 행동으로 연산군의 실정에 기름을 부었다.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으므로 왕이 혹하여 상서가 거만이었다. 부고의 재물을 기울여 모두 그 집으로 보냈고 금은 주옥을 다 주어 그 마음을 기쁘게 해서 노비, 전답, 가옷도 또한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같이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다. 왕이 비록 몹시 노했더라도 장녹수만 보면 반드시 기뻐하여 웃었으므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일이 모두 그의 입에 달렸다. 왕의 총애를 등에 업은 장녹수는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다. 그녀는 남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았으며 각종 뇌물과 인사청탁을 받았다. 그녀 덕분에 장녹수의 주인이었던 제한대군의 장인 김수말은 계속해서 벼슬이 올라갔는데 이는 왕이 이때 한창 장녹수를 사랑하여 그 말이라면 모두 따랐기 때문에 특별히 승서한 것이다라는 실록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장녹수의 형부 김효손도 함경도 전양별감에 제수되는 혜택을 받았다. 1502년에서 1503년 무렵에 이르러서는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빠져 날로 방탕이 심해지고 포악한 짓을 많이 하자 왕실의 최고 어른인 할머니 인수대비는 크게 근심하였다. 임슬계년 무렵에 이르러서는 장녹수에게 빠져 날로 방탕이 심해지고 또한 광포한 짓이 많으므로 소해왕후가 걱정이 되어 누차 타일렀지만 도리어 왕의 원망만 사게 되었다. 외부에까지 완왕 듣고 서로 보여 귓속말을 하며 괴혹이 근심하게 되므로 소해왕후가 또다시 몰래 대신들에게 유시를 내려 간절히 간하게 하니 왕이 더욱 분해했다. 그리하여 항상 조정의 구에 대어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겼으나 발로 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근심 어린 충고를 듣지 않고 연산군은 장녹수를 더욱 가까이 하였다. 장녹수는 입궁한 직후인 1502년에 종사품의 수건으로 있었는데 이듬해에는 종삼품의 수경에까지 올랐다. 궁녀로 들어와 초고속으로 승진한 셈이었다. 품계가 올라간 장녹수는 더욱 권력을 남용하였다. 장녹수는 궁 밖의 사과를 재건하기 위해 민가를 헐어버리게 하였으며 모습이 고운 두 여인을 시기하여 두 사람의 부자 형제를 하루아침에 다 죽이게도 했다. 옥지화라는 기녀는 장녹수의 치마를 한번 잘못 밟았다가 청명을 당하기까지 했으니 장녹수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녀의 위세를 믿고 장녹수의 하인들마저 행패를 부렸다. 동치 중추부사 이병정의 경우 장녹수의 집 하인에게 크게 모욕을 당했는데 오히려 사죄를 털어 뇌물을 바치고서야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사정이 이쯤 되니 모두가 출세하기 위해 장녹수 앞에 줄에 서게 되었다. 무례한 무리들이 장녹수에게 다투어부터 족친이라고 하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는 표현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장녹수와 그 측근들의 횡포로 인해 백성들의 원망은 높아졌고 결국 연산군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길거리에서 맞은 비참한 최후. 1506년 8월 23일 연산군은 후원에서 나인들과 잔치를 하다 시한수레를 팠다. 인생은 풀에 맺힌 이슬 같아서 만날 때가 많지 않은 것. 읍기를 마치자 연산군은 갑자기 눈물을 두 줄 흘렸다. 다른 여인들은 몰래 서로 비웃었으나 장녹수와 전비는 슬피 후 느끼며 눈물을 머금었다. 연산군은 장녹수와 전비 등으로 만지며 지금 태평한 지 오래이니 어찌 불의의 변이 있겠느냐마는 만약 변고가 있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면하지 못하리라고 하였다. 두 사람은 앞날을 예견하였던 것일까? 이날은 바로 1506년 9월 2일 중종반정이 일어나기 열흘 전이었다. 장녹수는 연산군 폭정의 핵심이었던 만큼 중종반정을 성공시킨 세력은 온갖 비난의 대상이었던 장녹수 체포에 나섰다. 반정군들에게 붙잡혀 군기시 앞에 끌려온 장녹수는 차명에 처해졌다. 길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시체에 기호확장과 돌멩이를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들은 일국의 고혈이 여기에서 탕진됐다고 하였는데 잠깐 사이에 돌무더기를 이루었을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장녹수가 빼앗아 쌓아두었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으며 장녹수의 하인들은 전일의 기세를 믿고 남의 집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다는 죄목으로 형벌을 받았다. 그리고 대간들은 기생인 장녹수와 정비의 사례를 들어 이를 경계하고 나라의 예법을 세울 것을 권하였다.